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9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밖에는 좀 비가 오고 있고요. 처음에 운동 나갔을 때는 비가 안 왔, 운동 나갈 때도 이제 비가 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살짝, 다시 들어갈까 하다가 우산 가지고 가서 운동을 갔습니다. 네. 뭐 이게 습관처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은 자동으로 좀 이게 되고 이게 좀 안 하면은 뭔가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해요, 되게. 그래서 지금 이 데일리 뉴스도 이제 오늘이 이제 60일이거든요. 와, 60일, 60일. 그래서 스스로 이제 셀프 축하를 하면서 다만 이제 이번 주 지난 어제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수목금토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못 올리니까 제가 전에는 되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아우, 제가 좀 불편해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죠.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유튜브와 직장인 관련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유튜브 직장인에서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보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사장 망가뜨렸다? SK이노베이션 유튜브 파격 영상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을 하네요. 이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다는 못 봤어요. 이제 제목만 쭉 한번 보면서 트렌드를 보자고요. 화제의 책, 이제 유튜브 이제 책들은 이제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세라는 거죠. 대세라는 거. 그리고 삼성 SDI 유튜브 활용해서 우수인재 충전 나선다. 여기서 이제 SDI가 배터리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수인재 채용하는 거를 충전이라고 표현했네. 아, 재밌네. 자기 회사에 그런 거를 잘 살려서 잘 했네요. 박막래 할머니, 제가 존경하는 분, 제가 좋아해요. 구글 유튜브 CEO이요. 러쉬 창업자가 러브콜 보냈다. 와, 역시 인생이 바뀌네. 비주얼부터 예능감까지 유튜브 점령한 모델들 점점 이제 들어오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본 거 있죠? X세대 감성 저격 유튜브에 등장한 온라인 탑골공원. 이것도 지난번에 봤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면 역시 유튜브가 대세고 앞으로 이 대세가 잠깐 있다 말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쭉 간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대세는 빨리 올라타시는 게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직장인 볼까요? 직장인. 성인 다섯 중 한 명은 나 홀로 추석 보낸다. 직장의 45% 연휴에 일한다. 아, 참 이게 그래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편하게 지내는 건데 좀 그래도 되게 안타깝고 좀 죄송하죠. 직장인 60%는 추석은 그냥 길게 쉴 수 있는 빨간 날이다. 올 추석에는 3.6일 쉬고 46만 7천 원 쓴다. 주부나 직장인이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데 플랫폼 노동자 보호책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요즘 들어서 이 배달 앱이 더 이게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와 동시에 어떤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이쪽을 배달해주는 그 라이딩, 운반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여기도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 중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투잡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플랫폼 안에서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절 포비아 겪으신 분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추석이 돼서 기분이 좋지만, 뭐, 여기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심지어 포비아, 공포까지 겪는 분도 계시겠죠. 야, 참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SDI 취준생 적용하고 있다. 이거 또 나왔고, 제가 이제 잠깐 볼 기사는 요거예요. 한 달 커피 값으로 어릴 적 꿈 이룬다. 2030은 원데이 클래스에 300명 빠지고 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한 달 커피 값으로 어릴 적 꿈 이룬다. 2030 원데이 클래스 300명. 이거 클래스 해주는 그런 어플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많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점차 이렇게 막 세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뭔가 산업이 바뀌면은 여기에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2030이 원데이 클래스 열풍 하루 만에 여러 취미 섭렵하고 공예 같은 체험식부터 철학 배우는 지식 공유까지 다양하다. 저는 이제 지식 공유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은 어릴 적 못 해본 꿈 이룰 기회. 전문가들 자아실현 긍정적 깊이 없는 단순 변변식으로 약간 좀 의견이 나뉘는데 자 직장인 장민경 씨가 최근 빵 굽는 재미에 푹 빠졌대요. 핸드믹서를 한번 잡아본 적이 없던 장 씨가 빵 굽기 고수가 된 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준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덕분. 아 이건 또 회사에서 지원을 했나 보구나. 3시간 수업을 통해 직접 마카롱을 구워보면서 첫 재미를 느껴서 식빵에서 크로와상, 케이크까지 제빵 실력을 늘려갔다. 하루에 끝나는 교육이다 보니 가격 부담이 적고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기존 학원처럼 정해진 학습 과정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수업만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강좌가 이제 개설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배경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찍 퇴근한 뒤 여가 시간을 채울 수 있고 짧은 시간 투자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커피값만 내가 좀 모아 보면은 이런 클래스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1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장 비싼 게 10만 원 초반 정도. 어, 그런데 저는 좋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이런 거죠. 수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앱들이 등장하고 있다. 원데이 클래스 공방과 수업을 소개해주는 앱 솜씨당. 아 이건 제가 또 처음 들어봤네. 초기에는 이런 어플들이 아마 약간 춘추 전국 시대처럼 계속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텐데 이러다가 뭔가 계기가 나와서 어떤 한 녀석이 혹은 두 개 녀석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 거예요. 그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초반에 인지도를 확 올리기 위해서 뭐 연예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마케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초반에 잡는 놈이 임자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구조까지 보셔야 되고 내가 1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 되는 클래스 비용을 들으면서 그냥 취미 생활을 갖겠다 그러면 그냥 단순 소비자에 불과한 거죠. 물론 소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산업의 변화를 한번 보면서 내가 소비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신청하는 수강생들, 소비자들. 그리고 그 윗단계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들. 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위에 단계가 이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누가 가장 많이 번다? 저기 위에 있는 사람.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강사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 취미를 가져서 그 취미로 내가 뭔가 부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데이 클래스 주요 이용자층이 2030 직장인인데 여기 또 있죠. 앱, 왠지 관계자가 2535 직장인들이 90% 이상이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회원이 급격히 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기회가 나오는 거고 이를 통해서 뭔가 여가나 어떤 교육 관련된 회사들이 있다면 그 회사들의 주가 같은 것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은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오케이. 전에는 취미를 선택해 배우는데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도 약간 그랬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취미를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본인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좋은 거죠. 오케이. 맞아요. 이거 나온다. 직장인 임선모 씨는 최근 피아노로 노래 한 곡을 완벽하게 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을 들었다.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제대로 배우고 싶긴 한데, 어릴 적, 저는 집안 사정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그 이상하게 그 숙기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피아노 학원 엄마가 가라 그래 어머님이 이제 가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많아서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점차 넓어지고 있대요. 회화, 지식 공유, 공예품 제작, 음질 탈출, 프로그램 코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좀 이렇게 뭔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레고, 네온사인, 슬라임 이런 것도 인기고요. 그래서 이제 워라밸 욕구를 통해서 이 자기 개발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 자아실현과 성취감이 인생을 풍부하게 만족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현실이다. 취업난으로 인해서 직업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런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적성 확인이나 자아 탐색 기회로 여긴다는 거 아니겠냐.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을 반증하는 거다. 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원데이 클래스의 이용 증가는 넓지만 깊이 없는 단편 지식만 쌓이게 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시도해보는 건 되게 좋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깊게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저는 클래스 드는 거 좋은 것 같고 이제 클래스보다도 내가 그 위에 강사라던가 뭔가 플랫폼 이런 생태계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돈 되는 방송이다. 좋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 세금 관련된 거 좀 봤는데 9.13 대책 1년 전문가 서울 집값 급등 없을 거다 상한제가 변수다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상가 겸용주택의 개정세법과 양도세 절세하기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내용 봤는데 우리 이미 했던 거예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뭐지 나 못 봤는데 그러시면 좀 전에 영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똑같은 거 너무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친구야 빌딩 살까? 꼬마 빌딩 쓸어 담는 꼬마 법인. 야, 이런 거 우리 해보고 싶죠?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 꼬마 빌딩 하나 사지 뭐. 약간 이런 대화하는 거 생각해봐요. 와, 진짜 짜릿하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친구야 빌딩 살까? 꼬마 빌딩을 쓸어 담는 꼬마 법인이래요. 지금까지는 꼬마 빌딩을 누가 샀죠? 개인이 샀단 말이에요, 개인이. 자, 물 한 모금 했습니다. 개인이 샀는데,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꼬마 빌딩을 꼬마 법인이 이제 쓸어 담는다는 거죠. 자, 강남 빌딩 투자 신트렌드라고 합니다. 지인 서너 명 정도가 모여서 법인을 설립해. 그리고 이렇게 빌딩에 투자한다는 거죠. 3월부터 매입 주체 법인이 개인을 넘어섰다는 거죠. LTV가 70%에서 80% 적용되는 것도 좋고 양도세 절세 효과도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매매법인, 부동산 법인을 통해서 임대업 하지 말라니까요. 부동산 법인 임대업보다는 그냥 매매업이 저는 낫다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했다가 나중에 뭐 추가 과세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매매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막 그렇게 되지도 않은 막 세입자 맞춰가지고 막 낑낑대고 하느니 그냥 매매업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막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가, 에이, 아파트 됐어. 그냥 빌딩 사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재밌다. 이거 그림 좋은데? 그림 좀 출처 밝히고 좀 써야 되겠는데? 자, 서울 사는 전문직 친구 셋이 지난 6월 1인당 5억 원씩 객출했네. 일단 5억을 모읍시다. 그래서 15억 원을 만들어서 40억짜리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매입했다. 자, 매입한 빌딩은 개인명으로 지분을 분산하지 않고 기존에는 개인으로 샀다면은 지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3대1, 3대1 이런 식으로,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그냥 법인 명의로 뒀다는 거죠. 법인 명의로 두고 그 법인의 지분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쵸? 개인의 경우 각종 대출 규제로 감당이 힘든 데다가 직업 특성상 장기 투자는 법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자, 서울에 사는 개인 사업자 4명도 지난 7월께 1인당 10억 원씩 모아서 일단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 되는구나. 40억 원을 만든 후 100억짜리 주요 지역 빌딩을 사들였다.
이들도 신설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고요. 이 빌딩에서 각자 사무실을 차리고 남은 공간은 임대로 활용한다. 아우, 괜찮다. 마음에 든다. 10억만 있으면 되는구나. 자, 정부 규제를 피해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법인 투자가 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중소형 빌딩 투자로 불이 옮겨 붙고 있다. 관련된 강의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강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강의가 생기기 시작한 초반은 그래도 먹을 게 많이 있어. 근데 이게 강의가 한지 막 오래됐다 그러면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죠. 투자금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는 수강 현금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이런 거 좀 추천해야 되겠네. 자, 정부가 아파트 쪽 규제를 강화하면서 빌딩이 다시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는 가운데 법인의 빌딩 매입이 눈에 띄게 많아진 건데, 자, 법인 투자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절세에도 유리하다는 것 장점인데, 상대적으로 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제 방송을 다 보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 저도 날마다 올리는데, 이걸 또 날마다 들으신 분들도 힘드세요. 그죠? 자,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출을 어디서 해요? 본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금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예금 금리로 한 1%를 주고 대출로 한 3% 받으면 내가 2%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대 마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은행에 있어서 꽤 큰 수입인데 지금 그게 대출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주택담보대출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물론 신용대출 그런 건 되지만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에서 담보대출 부분이 막히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 다른 루트로 이렇게 막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인 쪽이다. 자, 그래서 법인 쪽 관련된 대출이 좀 약간 자유로운 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각자 투자금을 각출해서 투자 자산을 법인에 묶어 놓으면 혼자 자산을 매각하는 식의 사고도 막을 수 있는 투자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이제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누가 꼬장 부리면 못 팔아.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 자, 빌딩 중개 전문 기업 빌사남님 나오네요. 국토교통부의 상업 업무용 실거래가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부터 서울 지역 500억 원 미만 단독 건물 이하 중소형 빌딩, 꼬마 빌딩 전체 거래 중에 법인을 통한 매입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야. 법인의 중소형 건물 매입 건수가 개인의 매입 건수를 뛰어넘은 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이라는 게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뿐만 아니라 빌딩까지 갔다. 자, 보면 올해 3월 서울에서 총 73건의 중소형 빌딩 거래가 발생했는데 500억 이하짜리. 이 중 법인이 42건, 개인이 31건. 그래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지속돼서 지난 7월에도 법인 비중이 54%에 달했다. 전체 건수가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자, 그래서 대형 빌딩은 통상 법인에서 매입을 하지만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중소형 빌딩은 그동안은 개인이 많았던 게 보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딩 매입을 원하는 투자 상담 대부분이 이제 법인 설립부터 묻곤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법인 투자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빌딩 투자도 지난해부터 빌딩 투자에 적용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즉, RTI. RTI가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래서 담보가치 외에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산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적을수록 대출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법인으로 대출받으면 RTI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7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절세 효과도 크는 거는 알고 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2%인데 법인은 10에서 25% 그리고 단순히 세율만 낮은 게 아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만 넘어도 과표가 1200만 넘어도 세율이 15%로 껑충 뛰지만 법인은 과표 2억 원까지 10%가 유지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10%가 붙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웬만해서는 다 10%, 그리고 플러스 10% 해봤자 20%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빌사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지인끼리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면 부담금 줄이면서 소액으로도 빌딩 투자가 가능하다. 정말 마음에 맞는 지인이 있으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요한 게 정관에다가, 법인 정관에다가 투자 자산을 법인에 이제 묶어두는 것과 같은 효과, 그리고 이제 지분 같은 거 이런 걸 다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잘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인을 통해서 임대 수익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임대 수익 나오면 요거 이제 분배하는 것도 잘 해놔야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 좀 가야지 내가 법인을 제대로 좀 활용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5억만 있으면 돼요. 5억만. 아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봐볼게요. 양도세. 이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 2번째 해가지고 제가 좀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봤더니 다 이렇게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이 기사를 볼 건데 요거. 오케이. 요거. 자, 9.13 대책 1년. 오늘이 9월 9일이에요. 벌써 내일 모레가 이제 9.1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13 대책 1년 서울 집값 상승 줄었으나 거래는 감소했다. 절반의 성공.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1년간의 대책 이후의 어떤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항상 과거를 복귀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강력 대출, 다주택자 규제로 집값 상승 둔화, 거래량도 급감. 서울 아파트값 7월 이후 다시 상승 전환 불씨. 그런데 고가와 서민주택만 움직였다. 각각 달라요. 왜 그런지. 그런 게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연합뉴스가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기획기사를 세 꼭지에 걸쳐서 송고한다. 보통 꼭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계속해서 좀 잠기네요. 자, 9.13이 실행 1주년을 맞는다. 초강력 대출 규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청약제도 강화, 3기 시도시 공급 등 세금, 대출, 공급 방안까지 망라되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8.31 대책을 능가하는 규제의 끝판왕으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주택시장도 한동안 안정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올해 3월 이후 아시는 것처럼 강남 재건축 급매물 소진으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회복세가 7, 8월 들어서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9.13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원상복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즉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얘를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샀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말처럼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실수요자밖에 없어요. 나 어차피 여기서 살 거고 중간에 좀 오르고 내리든지 간에 신경 안 써. 나는 여기서 최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살 거야. 그러면 5년 후 집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오르고 내리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저도 이제 제 수강생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지금은 좀 애매하다고 해요. 또 올라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정부가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그 불길이 옆에 이제 신축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게다가 지금 좀 다른 이야기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있어서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가 좀 약간 의견이 갈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또 계속 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면역이 이제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정부도 힘들겠어요. 뭘 해도 안 먹히니까. 자, 9.13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안정, 거래도 급감했지만, 그래서 서울, 대책 이후에는 일단 서울 집값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9.13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주택가격이 0.03, 아파트값은 1.13 하락, 한국감정원 기준. 대책 발표 전 1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6.69, 서울 아파트값이 9.28 오른 것에 비하면은 9.13 대책으로 인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 집값이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13 이전 1년 보면 정말 뜨거웠거든요. 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대책 발표 전 1년 동안은 10에서 15%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물론 그 한국감정원이 이제 정부 기관이 돼버려가지고 민간 기관하고 좀 약간 달라요. 좀 보수적으로 해요. 그래서 민간 시세조사 업체인 부동산 114 통계에서는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4.42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원 조사와 차이를 보였으나 이거 제가 늘 말씀드려요. 대책 발표 전 1년 상승률에 비해 오름폭이 상당히 둔화됐다는 점에서는 대책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뭐 분석하는 툴이 좀 약간 달라서 그런 거지 뭐 한감원이든 부동산 114든 대책 발표 1년 전에 비해서는 대책 발표 후 9.13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나뉜다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택거래 감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감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자,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역 월 평균 주택 매매 거래량이 8,758가구. 근데 9.13 대책 1년간 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서 38.3%가 감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게 이제 올해 3월부터인 거죠. 그래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생각에 이건 약간 추정이에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점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다. 그래서 감정원 조사 기준 작년 11월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올해 7월부터 상승 전환해서 1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13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떨어질 때 그때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하락해서 상승 전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5주 이상 넘어가면, 즉 한 달 이상 넘어가면 그때 사도 돼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악재라든가 뭐 공급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꼭지에서 살 수는 없지만 꼭지에서 살짝 반등할 때 요때 들어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정적인 거는 실수요자들. 자, 그래서 죄송해요. 일각에서는 9.13 대책의 약발이 다 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지금 내려가는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경기가 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자금이 결국 부동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R의 공포, 이 R은 이제 리세션이라는 건데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 저물가 우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물가가 계속 침체가 되면서 이제 물가가 낮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낮으면서 동시에 경제 활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막 우리 약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막 그러잖아요. 야,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서워. 그러다 한 방에 훅 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막 낮아가지고 막 그냥 아예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게 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 가능성 아 제발 이거 화폐 개혁하면요 공을 이제 뒤에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이 훨씬 더 떨어져가지고 이런 실물 자산 값이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리팍이 막 20억, 30억 하면은 그게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지? 막 그러고. 근데 이제 디노미 화폐 개혁 이건 가능성인 것 뿐이에요. 아직 뭐 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실물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체감 하락 효과가 미미하다. 효과 약해지자 분양가 상한제 칼 꺼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칼을 이제 안 끊으려고 하다가 이제 꺼냈는데, 이로 인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가 다시 1억 원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옆에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값이 불붙기 시작해서 종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114 분석 결과로 보면은 9.13 이전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6억 6천이었는데 9.13 이후 1년간은 7억 5천으로 되레 13.8%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 그런 건 아니고 강남, 양천, 송파, 용산, 동작 이런 데 인기 지역은 9.13 대책 이전에 비해서 실거래가 상승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원갑 님께서는 이제 주택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오를 때는 단기간에 급등하지만 떨어질 때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일단 좀 실물이 보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하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쫙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건 좀 상대적으로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자, 이에 비해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공급 여파로 1, 2기 신도시 주택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일산. 일산. 나 일산 어떻게 해. 여기 불쌍한 내 물건. 일산 서구 3.15 하락, 일산 동구 2.65 하락, 하남시 2.46 하락, 성남 분당구도 1.87 내렸는데 요즘에는 또 성남 분당 좀 약간 다시 또 괜찮아지는 것 같던데. 그래서 확실히 이제 분당은 어쩔 수 없어요. 강남이랑 가까워서. 그런데 이제 뭐 일기 신도시도 일기 신도시지만 특히 지방이 정말 아주 초토화 됐죠. 다만 대전 이런 데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는 강세가 이어졌다. 결정적인 게 이제 대출 규제라고 보는 거예요. 고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제 9.13 대책 이후 최근 주택 시장이 대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여유층이나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실수요 증점으로 재편되는 분위기인데, 자, 이거를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래량 줄었지만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가 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좋은 주택을 그냥 산다는 거죠. 고가 주택. 자, 그리고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천구, 노원, 도봉 이런 이쪽도 거래량 감소가 그게 크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석이 저는 재밌었어요. 강남 고가주택은 어차피 대출이 크게 필요치 않은 여유층이 매수하는 거고, 저가주택은 대출 규제가 덜한 무주택자인 경우에 또 7천만 원 이하면은 50%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령 40%라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낮으면 내가 좀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주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서 그래도 매수하지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두지 않는 노원, 도봉, 강북 이런 데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상호 애널리스트도 얼마 전 빠세톤에서도 말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 공감해요. 동의해요. 그래서 뭐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면 더 안정적인 거고, 투자자이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라. 다만 바로 오르진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게 기사가 좀 긴데 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시리즈로 한 3개 꼭지로 낸다고 하니까 지금 1번 꼭지만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한번 기회가 되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밑에 보니까 뭐 이렇게 9.13 대책도 서울 집값 잡기 실패했는데 힘 받는 분양가 상한제 신중론. 분양가 상한제 정말 신중하게 해라.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링크만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 3개를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사가 뭐였냐면, 이거였죠. 2030 원데이 클래스 3매경. 다른 건 없었고, 자, 앞으로도 이게, 트렌드가 된다. 변화되는 모습 잘 보자. 앱, 어플이죠. 아마 시장 독식자가 나타날 거다. 자,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강의를 그냥 신청하는 수강생. 그리고 그 위에는 강사가 있고, 가장 위 상위 단계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렇게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일까? 요걸 항상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제목이 재밌는 것 같아요. 꼬마 빌딩 쓸어 담는 꼬마 법인. 그래서 1인당 일단 5억에서 한 10억 정도 해서 3, 4인이 법인 설립. 그리고 해당 법인이 빌딩 매수. 여기서 이제 500억 이하 중저가 빌딩. 당연히 장점이 대출 잘 나오고 양도세 절세 효과 좋고. 근데 임대가 잘 나오면 안 팔겠죠? 그리고 법인 정관 등의 어떤 운영에 대한 기준점을 잡으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법인 운영이. 물론 이런 경우에도 뭐 분란이 일어난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개인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이제는 빌딩까지 매수한다. 오케이. 자, 마지막 9.13 대책 1년 절반의 성공. 안타까워요. 이게 보면 자, 1년간 집값 안정됐지만 다시 회복. 어떻게 보면 절반도 성공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거래량 감소한 가운데 회복. 고가주택 많이 올랐고, 특히 저가주택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고가주택은 어차피 현금 부자가 사는 것이고, 저가주택은 실수요자. 그래서 고가주택이 많은 이쪽 강남권은 계속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저가주택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다? 내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죠. 실수요자인데 현금이 많아. 무조건 좋은 거 해야죠. 실수요자인데 좀 약간 자금이 부족하네. 그런데 내가 뭐 노도강에서 충분히 직장을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내 직장하고 노도강하고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셔야지. 어디로 가야 돼? 수도권 가야죠. 수도권 가야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영부영한 거죠. 지금 애매한 거죠. 그러면 굳이 크게 무리할 필요 없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제가 이제 화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 못 보신 분들은 약간 스탑 시켜가지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보면 되겠다. 뭐 캡처하셔도 좋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기사를 제가 이제 웬만하면 데일리 뉴스는 한 3개까지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도 이게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40분이 됐네요. 30분으로 좀 계속해서 끊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워낙 사랑하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오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 저는 오늘 좀 어디 좀 가서 누구를 뵈러 가요.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래서 좀 뭐 좋은 시간 보내고 오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는 또 내려가니까 그때 맞춰서 짐도 좀 정리하고 이제 추석 연휴를 좀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직장인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되잖아요. 아싸, 좋은 거죠. 네, 제가 그 기분 잘 알아요. 저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와도 빨간 날이 좋긴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월요일 힘드실 수 있지만 활기차게 보내시고 제 방송 또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잘 들어주시면서 도움되는 정보 얻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생각지 못한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수익도 많이 늘리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소중한 하루입니다. 특히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